안녕하세요. 저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경험한 30대 여성입니다. 인사말을 듣고 놀라실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수위 조절을 위해 마음을 억누르고 쓴 인사말입니다. 가볍게 할 수 있는 인사말조차 왜 저렇게도 독하게 썼을까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 제가 겪었던 일을 듣게 되신다면 분명 저 표현 또한 굉장히 순한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때 받은 상처는 모두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람과 같이 지냈던 기억을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몇 번이고 씻고 싶을 만큼 기분이 더러운 일을 겪게 되었거든요. 누구보다 믿고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죠. 다른 분들께서는 제발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80년대 후반년생인 저는 그 시절 보통의 가정과 같이 평범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에서 자란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성별임에도 불구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같은 유치원은 아니었지만 어머님들 두 분께서 친하게 지내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들끼리도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지금은 없어진 단어인 이웃사촌처럼 지내던 집안의 친구였어요. 인형놀이와 스티커놀이를 하기보다는 남자아이들처럼 뛰어노는 걸 좋아했던 저는 정체와 동네 주차장과 놀이터를 뛰어다니며 친하게 지냈어요. 부모님과 아이들까지 가깝게 지내다 보니 종종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기도 했고 여름에는 같이 휴가도 보내곤 했죠. 그럴 때마다 양쪽 부모님들께서는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는 짓궂은 장난을 저희에게 치시곤 했습니다. 시은이는 얼굴도 이쁜데 애가 밥도 잘 먹고 반찬 투정도 한 번을 안 하네. 시은 엄마는 좋겠어. 시은이가 말도 잘 듣고 밝아서. 우리 정체가 시은이 밥만 닮아도 내가 좀 편할 텐데. 정체 엄마가 시은이 본 모습을 못 봐서 그래. 보통 남자애들보다 더 난리야. 오히려 정체가 더 얌전한걸? 일주일만 시은이랑 같이 있어봐. 그러면 정체가 예뻐 죽을걸? 그래도 여자애가 소극적인 것보다는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게 낫지. 나는 우리 시은이 같은 딸이 있었으면 하는데. 나야말로 정체처럼 얌전하고 똘똘한 남자아이가 아들로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왕에 말 나온 김에 아들, 딸 삼을 겸 우리 사돈이나 맺을까? 나야 좋지. 시은이같이 야무진 며느리 있으면 정체가 무엇을 하든 걱정이 안 되니까. 정체야, 너도 예쁜 섹시 생겨서 좋지? 이 다음에 너희들이 다 크면 결혼하는 거다. 우리 시은이는 좋겠네. 잘생긴 남편을 먼저 찜해놓고. 물론 부모님들께서 저희를 놀리려 한다는 건 알았지만 만약이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 짜증도 내고 울음도 여러 번 터뜨렸습니다. 너무 어렸을 적부터 가까이 지내던 사이다 보니 가볍게라도 우리 사이를 이성의 관계로 이어주는 장난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건 사춘기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죠. 서로를 이성으로 느낀 적도 없었고 친구 이상의 마음은 눈꽃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서로 무슨 말이든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이였어요. 서로가 동성 친구보다 편하게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였고 서로 좋아하는 이성 친구의 마음을 해석하고 설명해주는 사이로 정체와 지냈죠. 학교에서는 제법 괜찮은 외모로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둘이었지만 항상 서로를 무척이나 징그러워하며 친구보다는 남매처럼 툭탁툭탁거리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서로 다른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지만 우리 둘 사이는 이전과 같았죠. 그러다 정체가 저희 학교 학생 중 한 여자아이를 눈여겨봤는지 그 아이의 연락처를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평소에 언행이 좋지 않고 말도 소문도 많은 여자아이라 걱정이 되는 마음에 연락처 알려주는 것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야 박시은, 빨리 걔 번호 좀 알려줘. 걔 말고 다른 애는 안 돼?
걔 소문도 안 좋고 너랑 어울리는 애도 아니야. 그건 내가 만나보고 판단하는 거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너 혹시 나 좋아하냐? 그래서 걔랑 잘 되기라도 할까봐 번호 안 주는 거야? 오, 박시은. 뭐? 내가 미쳤냐? 줄게. 당장 줄게. 대신에 너한테 무슨 소문나든 나랑은 절대 상관없는 거야. 정채의 말에 화가 났던 저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여자아이의 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제가 번호를 주고 얼마 되지 않아 사귀게 되었죠. 서로 잘 만나는 것 같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채와 사귀던 여자애가 저에게 오더니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야, 박시은. 너 걔 그런 애인지 알고 나 소개시켜줬니? 뭐?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이야? 둘 사이의 일이면 둘이서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난린데? 어쨌거나 너 때문에 걔랑 사귀게 된 거 아니야. 걔 원래 그렇게 변태처럼 구는 애야? 아직 정식으로 사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달려든 놈이 어딨어. 무슨 소리야? 정체 말로는 너희 사귀기로 했다고 하던데. 사귀긴 누가 사귀고 있어. 그냥 서로 알아가는 단계였지. 너 설마 걔 성적 호기심 채워주려고 나 이용한 거니? 뭐? 너 정말 미쳤어? 솔직히 너 같은 애 정채에게 소개시켜주기 싫었어. 너도 알잖아. 너한테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지. 너 설마 정채를 꼬셨는데 넘어오지 않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또 이상한 소문 날까봐 선수 치는 거 아니냐고. 주변 친구들이 말려서 그 여자아이와 다툼까지는 가지 않게 되었지만 저도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정채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야, 이정채, 내가 걔랑 사귀지 말라고 했지? 너 때문에 오늘 내가 무슨 일 겪었는지 알아? 너 솔직히 말해봐. 걔가 너한테 변태짓을 당할 뻔했다고 말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뭐? 변태짓?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걔가 먼저 내 몸을 만지려고 해서 뿌리쳤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가 성폭행 당한 거 아니야?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봤으면서 그 말을 믿어? 안 믿지. 그래도 확실히 해야 할 거 아니야. 아이씨, 너 앞으로 진짜 조심해라. 또 똑같은 일 있으면 그때는 친구고 뭐가 없어.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여자아이의 평판과 평소 언행이 워낙 나빠서 안 믿은 이유도 있었지만 제가 20년 가까이 봐온 정채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친구가 아니었어요. 사춘기가 오면서 여자애들에게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주위 다른 남자애들보다는 그 관심도가 월등히 낮았고 특히 여자애들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여자아이가 자신이 피해자인 척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여자아이에 대한 시각이 저와 비슷했고 평소 사교적이고 인기가 좋았던 정채가 그럴 리 없다고 다들 생각했죠. 이후에도 가깝게 지내던 정채와는 서로 다른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양쪽 집안 모두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물론 SNS 사이트로 서로가 올린 사진과 글을 읽으며 안부는 묻고 지냈지만 그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활동적인 정채 주변에는 항상 여자친구들이 많아 보였고 저 또한 당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던 중이라 괜한 오해를 사기 싫어서 조심스럽게 지내다 보니 연락이 소원해지게 되었죠. 그리고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서로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끔 엄마에게서 정채의 소식을 듣고는 했지만 그때도 별다른 생각 없이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정채가 군대를 간다는 말을 엄마에게 들었을 때도 서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 또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정채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는 제가 오래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홀로 이별의 아픔을 견디고 있을 때였죠. 오랜만에 정채의 연락이 반갑기도 했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별의 슬픔을 잊어보려 바쁘게 살아가던 때라 일부러 더 홀로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정채와 바로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보게 된 정체는 예전 호리호리하고 곱상한 얼굴에서 제법 남자 티가 나는 얼굴과 몸으로 변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분명 즐겁게 술 한잔을 하며 서로 못 보고 지냈던 세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제가 헤어진 남자친구 욕을 하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저는 정체에게 기대어 울게 되었고 정체는 아무 말도 없이 그런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감정에 집중해서 못 느끼고 있었는데 정체가 저를 감싸고 있는 게 갑자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거기다 안 보는 사이 남성적으로 변한 모습 때문인지 조금 설레기도 했죠. 그날은 떨리는 제 마음을 잠시의 착각으로 느낀 채 정체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시 이전처럼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던 우리는 서로의 집도 자주 왕래하며 다시 가깝게 지내게 되었죠. 정체를 만날 때마다 제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정체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제가 죄를 짓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정체가 갑자기 저에게 고백을 해오는 거예요. 시은아, 혹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분위기 도저히 못 참겠다. 실은 나 너 좋아해. 처음에는 오랜만에 보는 거라 반가운 마음에 생긴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너랑 연락하고 만나면서 일시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너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서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를 남자로 봐줄래? 서로 마음이라도 통한 건지 정체는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용기를 내어주는 모습에 저 또한 더는 숨길 필요가 없었고 저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정체는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만 지내던 정체와 연인끼리 하는 행동을 하는 게 낯감지럽기도 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고 다른 연인들과 다를 것 없이 행복한 데이트를 즐겼죠. 그런데 사귀기 전부터 걸리던 점이 연애가 시작되면서 더욱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과 마찬가지로 사교적인 정체는 학교 동아리도 여러 개를 하고 있었고 대외 활동도 여러 곳을 하며 무척이나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모두 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저도 불만은 없었어요. 문제는 모임이 있는 곳마다 있는 여자들이었죠. 정체의 SNS와 메시지에는 너무 많은 여자들의 관심이 있었고 제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보였어요. 한번 신경이 쓰이다 보니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었고 저도 모르게 정체와 연락을 하는 여자들의 SNS를 타고 들어가 확인도 하게 되었죠. 한눈을 팔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정체는 눈치를 챘는지 진정성 있고 믿음이 가는 말을 만날 때마다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에 맞는 행동도 해주었죠. 그런 모습과 어린 시절의 정체를 믿고 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하고 있는 동아리와 대외 활동으로 무척이나 바쁜 남자친구였지만 다른 남자라면 신경 쓰지 않을 작은 기념일마저 챙겨주는 정체 때문에 큰 불만 없이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희의 관계가 부모님께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는 것인지 결국 양쪽 부모님께 들키고 말았네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부모님들의 관계를 염려해 비밀로 하기로 생각했던 것처럼 양가 부모님들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된 저희의 관계를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부모님들끼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괜히 저희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까 싶기도 하셨을 거고 저희가 헤어지기라도 해 상처를 받을까 걱정스러우셨겠죠. 대체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한 거야? 예전에는 정체랑 결혼시킨다고 할 때마다 질색을 하더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정말. 엄마, 근데 우리도 가볍게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제 성인이고 서로 책임질 만큼 진지해. 그러니까 너무 걱정스럽게만 생각하지 마. 그러면 너희들 결혼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너희들 결혼 따로 연애 따로 그렇게 할 생각이면 다시 생각해. 그렇다고 뭐 벌써 결혼이야. 그럼 뭐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연애만 하다가 헤어지려고? 서로 진지하다면서 결혼 못할 건 또 뭐가 있니? 정채도 내 아들 같고 그쪽 집에서도 너 딸처럼 생각하는 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만 맞는다면 정채 취직하면 바로 결혼하는 걸로 해라. 어차피 서로 좋다면서 안 될 건 뭐가 있니? 저희도 당연히 진지한 만남이긴 했지만 결혼은 이르다 싶었어요. 아직 20대 한창 놀 나이에 결혼이라는 건 저희에게 먼 이야기였죠. 하지만 부모님들의 추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가벼운 만남일 거면 시작도 말았어야 한다며 저희가 만나는 것을 아시고는 서둘러 결혼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결국 양쪽 부모님들의 협의하에 저희는 정채가 취직을 하는 동시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부모님들 덕에 저희는 정말로 이른 나이에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결혼에 부모님들 등살에 떠밀리듯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 결혼을 하는 중에도 하고 난 후에도 저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오랜 친구로 지내기도 했던 탓에 결혼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부가 된 것이 실감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래에 비해 빠른 결혼 생활에 적응할 시간들이 필요했던 저희 부부는 서로 합의하에 적당히 개인 생활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로에게 허락을 받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모임이나 여가 활동 같은 것에 과하지 않는 선에서 존중해주기로 했죠. 남들보다 일찍 결혼했으니 아이도 한참 후에나 낳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결혼에 대해 책임과 부담이 있었던 탓에 그런 결정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부부로서 같이 생활하고 맞춰가면서 서로를 충분히 존중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물론 저보다 바쁜 것은 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학생 때부터 해오던 동아리와 대외 활동 같은 모임이 많았던 탓에 만날 사람도 많고 약속도 많을 수밖에 없었죠. 매번 바쁘게 약속을 잡는 남편이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불만이 나오기도 전에 늘 저를 우선순위로 두어주는 남편을 보며 저는 불만을 말할 일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약속이 많고 바빠서 섭섭하면 바로 말해줘. 그러면 내가 약속 다 취소하고 자기랑 있어줄게. 나도 결혼까지 해놓고 자기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결혼을 했으니까 무엇보다 서로가 우선되어야지. 그러니까 서운하거나 할 때는 꼭 말해줘. 알겠지? 혹시나 제가 걱정이라도 할까봐 신신당부하는 남편을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믿음을 주려 노력하기도 했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남편을 많이 간섭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너무 쥐고 사는 바가지 긁는 아내가 되고 싶진 않았기에 여자 문제만 아니라면 남편이 모임이나 외출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허락을 하곤 했습니다. 다행히 연애 때부터 제게 믿음을 보여주었던 남편이었기에 남편은 어딜 갈 때마다 늘 먼저 인증사진을 보내곤 했었고 제가 걱정할 새도 없이 연락을 자주 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놓고 남편을 편하게 놓아줄 수 있었죠. 게다가 단둘이 있을 때는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저와 함께하는 주말이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주려는 남편 때문에 저는 집안에서도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연애 때처럼 여전히 작은 기념일까지 특별하게 챙겨주며 저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었고 그렇게 잘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며 저도 일찍 결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행복하다 보니 이상하게 점점 아이를 가지고 싶더라고요. 누구는 남편이랑 사이가 좋으면 아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는 오히려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아이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점점 생겼습니다. 남편을 닮은 아들이나 절 닮은 딸이나 어떨지 너무 궁금해졌죠. 30쯤 임신 계획을 하자고 했었기에 신혼은 이만하면 됐다 싶었던 저는 남편에게 슬슬 임신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슬슬 아이 가질 때 되지 않았어? 아이? 글쎄,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은가? 우리 지금 좋잖아. 나는 둘만 있어도 좋아서 신혼을 더 즐기고 싶은데 자긴 별로야? 물론 나도 둘만 있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원래 이쯤 아이 생각하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시은아,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니? 나는 우리가 결혼하는 게 엊그제 같아. 시은이 네가 아직도 연애 때처럼 예쁘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한창 신혼 같거든. 솔직히 우리 둘 다 아직 젊잖아. 근데 시은이 네가 벌써 임신하고 엄마가 된다는 게 나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 내가 임신하는 거라면 자기가 좋다는 대로 하겠지만 결국 임신해서 고생하는 건 자기잖아. 근데 자기가 젊은 나이에 일찍 임신해서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나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 아이를 낳으면 다시는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 더 이상은 둘만 있을 수도 없고 부모로서 포기해야 하는 일들도 많을 거야. 그건 내가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일들일 건데 너무 급히 서둘러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결혼을 했다고 해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매여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저는 그저 빨리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남편은 임신과 출산은 오로지 여자의 몫이라며 저를 위해서라도 임신 시기를 더 미루는 게 낫지 않냐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지내길 바랐고 제가 좀 더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었죠. 저보다도 저를 생각하고 걱정해주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 눈물나게 행복해졌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주말에 있던 일로 인해서 추악한 남편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역시 다른 날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주말의 시작이었습니다. 늦지막이 침대에서 일어난 저는 간단히 토스트와 스크램블, 커피로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었고 오후에 있을 운동을 위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주말에 있는 축구 동호회를 나갔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매주 있었던 주말의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었죠. 운동을 가기 전 빨래를 돌려놓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남편에게서 SNS 톡이 왔어요. 축구를 하다 급하게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고 집에 있던 서류를 갖다 달라고 했죠. 휴대폰을 놓고 오는 바람에 통화 연락이 불가할 것 같다며 회사 1층 로비에 저를 기다리고 있겠다 했습니다. 운동을 가기 전 여유가 있던 터라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남편이 말한 서류들을 찾아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 1층 로비에 도착하여 남편을 찾아 이리저리 찾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 제 옆에 있었는지 한 젊은 여성이 저를 몰래 불러세우더라고요. 저 이정채 대리님 사모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 이정채 대리님과 같이 일하고 있는 정지연이라고 합니다. 잠시 저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랑 이야기를요? 상관은 없는데 남편에게 이 서류를 줘야 해서요. 대리님 여기에 없어요. 사모님께 SNS 톡으로 서류 부탁한 연락 제가 연락드린 거예요. 대리님 PC에 로그인된 톡으로 제가 연락드렸어요. 아니, 그쪽이 왜 그렇게까지 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요? 여기는 혹시 모르니 자리 옮겨서 이야기하실까요? 사모님께서 꼭 들으셔야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주제인지 말조차 해주지 않고 무조건 제가 들어야 한다고 하는 여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소개했지만 그마저도 저를 속이는 게 아닐까 싶어 의심이 갔고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경계의 눈빛을 보내자 여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남편과 얼굴을 밀착한 채 다정하게 있는 사진을 말이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죠? 무슨 사이길래 내 남편과 이렇게 다정하게 있냐고요? 혹시 내 남편과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지금 나보고 이혼이라도 하라고 날 불러낸 거예요? 죄송해요. 흥분시키려고 보여드린 사진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 흥분하시지 마시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끝까지 불륜이 아니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 걸 보니 남편의 외도 상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여자가 뻔뻔하게 제 앞에 나타나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그제서야 꼭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자는 회사에서 멀지 않은 커피 가게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울먹이고 있던 여자는 자신을 노려보는 저에게 여러 장의 사진을 건네주더라고요. 각기 다른 아이들의 돌사진 모습이었죠. 뭐 하자는 건데요? 아까는 내 남편 사진을 보여주더니 이 아이들 사진 보여주는 건 또 뭔데요? 이 아이들이 전부 남편 아이라도 된다는 말이에요? 네, 사모님. 얘들 다 대리님 아이예요. 여기 사진에 있는 아이들 모두 대리님 아이라고요. 여자는 저에게 믿을 수 없는 대답을 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느라 바빴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한다고 다 말이 되는 줄 알아요? 한 명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명이 내 남편 아이라고 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요?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 믿지. 아니요. 전부 다 대리님 아이들 맞아요. 그리고 제 뱃속에도 대리님 아이가 있고요. 자신 또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여성은 초음파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내 남편 증거라는 건 있어요? 지금 당신이 내 남편과 나 사이를 뜯어놓으려고 하는 속셈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두 말씀드리고 그 증거들도 보여드릴게요. 그럼 믿으시겠어요? 그렇게 여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모두 다 말해주겠다 했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대리님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저도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처음 대리님께서 저에게 접근하실 때부터 사모님과 이혼 예정 중이라며 접근을 해서 전 정말 그런 줄만 알았어요. 재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그렇지 서로 이혼 생각도 갖고 각방을 쓰고 대화도 하지 않는다며 저에게 접근을 했다고요. 저희 회사 사람들에게도 전부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녀서 전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모님과 재산 문제만 해결하면 몇 달 안에 이혼을 할 거라며 하던 사람이 계속 늦추더라고요. 사모님께서 재산 욕심으로 놓아주지 않는다며 말이죠.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태도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는 원래도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며 둘이서 살고 싶다고 협박도 했고 그러다 아이가 있으면 신혼생활도 없다며 회유도 하고요. 제가 전부 다 거절하니까 그때는 사모님께서 자신을 놓아주지 않아 이혼할 수 없게 되었다며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상간녀 소송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소문으로 제 인생만 힘들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거라며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대리님이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노란한 것 같아서 알아보니 사모님과는 문제가 없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같이 당한 사람이 더 있진 않을까 싶어서 대리님 뒤를 캐내어 보았는데 파면 팔수록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알아요. 사모님께서 대리님과 어렸을 때부터 가까운 사이라는 걸요. 그런데 정말 사실이에요. 대리님께서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각각 상황은 달랐지만 형편이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여성들에게 먼저 접근해서 저와 같은 피해 여성들을 만들었더라고요. 요즘에 그루밍 성범죄 그거와 비슷하게 말이죠. TV 범죄 관련 방송에서나 볼 것 같은 내용이 제 곁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니 솔직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남편은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까와 다른 게 뭐죠? 결국 증거는 없고 피해 여성이 당신 하나에서 많아졌다는 말 외에는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 피해 여성들이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연 씨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어떻게 믿어야 하냐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다면 왜 한 명도 나서지 않았던 거죠? 대리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게 말했던 것처럼 피해 여성분들 모두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게 환경적이든 정신적이든 우리나라에서 미혼모가 어떤 시선들을 받는진 대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성들 모두 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신들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 못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대리님이 협박과 회유를 하니 다들 아무런 행동도 못한 거죠. 그리고 이건 증거들이에요. 저와 대리님이 나눈 문자들이고 연애하며 찍은 사진이요. 대리님이 워낙 사진 남기는 걸 싫어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찍은 사진들밖에 없지만요. 그리고 이건 제가 만나고 온 여성분들의 아이와 대리님 간의 친자 증명서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대리님이 어디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사모님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저에게 증거들을 챙겨준 여자는 남편의 모습을 지금 당장 보여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저를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의 모텔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으로 갔죠. 여러 모텔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남편의 흔적을 찾던 여자는 한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보다 남편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잠깐의 흔들림으로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 10년 넘게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제가 겪고 있는 일이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여자가 준 증거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제 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제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죠. 여자는 제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한 모습으로 모두 다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이라는 게 점차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한 젊은 여성과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로 모텔에서 나왔고 여자와 차를 타고 떠났죠. 제 두 눈으로 남편의 외도를 직접 목격하고 나니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채 차 안에서 한참을 울고 있는데 여자가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제가 사모님께 말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관계가 확실히 끝난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어야 하니까요. 저도 당연히 사모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이해까지 바라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상간녀 소송을 하신다고 해도 달게 받을 거고
진심으로 반성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진정으로 사모님께 찾아온 이유는 사모님도 저희와 같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남편분 처벌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울고만 계신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도 놀라시기 전에 모텔에서 여성과 나오고 있는 남편분 사진을 찍으셔야죠. 저희 피해 여성들은 남편분에게 소송을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재산에 피해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 먼저 하세요. 챙길 수 있는 재산 피해가지 않게 챙기시라는 거예요. 증거들은 저희가 가진 걸로도 충분할 겁니다. 저런 남편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당연히 남편과는 이혼을 할 생각이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 정신을 놓고 있었는데 여자가 저에게 하는 말로 인해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앞으로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거짓된 표정과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가 사는 집까지 데려다준 여자의 차에서 내리기 전 여자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했습니다. 제게 알리지 않고 진행했어도 될 텐데 알려줘서 고마워요. 나 그 여자랑 이 결혼 유지할 생각 없어요. 애초에 그런 남자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결혼이니까요.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을 해요. 남편의 가족관계나 재산 같은 것들이요.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모두 알려줄게요. 그리고 내게 너무 미안해하지 말아요. 지연 씨도 나처럼 속아 넘어간 거니까. 이혼 소송하고 바로 알려줄게요. 여자와 헤어지고 집으로 올라간 저는 뻔뻔하게도 다시 사랑꾼의 탈을 쓰고 있는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오늘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왔나봐? 나 당신 보고 싶어서 한 게임 더 하자고 하는 걸 뿌리치고 집으로 달려왔는데 당신이 없더라고. 우리 둘 다 힘 꽤나 쓰고 왔는데 원기 보충할 겸 앞에 나가서 오리고기나 먹을까? 이렇게 얼굴색 하나 변하는 것 없이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속고 있던 거구나. 오늘 내가 당신을 보지 못했다면 지금 당신이 한 말에 나는 또 당신이 얼마나 다정한지 느꼈을 것 아니야. 그런데 이제 사실을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뭐? 왜 그래 시연아? 무슨 일 있었길래 역겹다는 말까지 쓰고 그래? 역겹지 않을 것 같아? 나랑 같이 살 비비면서 살던 남편이 여자에게 미쳐서 성범죄나 저지르고 다니는데 당신 형사처벌 안 받는다고 범죄가 아닌 것 같아? 당신이 대학 때부터 여자들에게 해온 행동들 전부 성범죄야. 알아? 성범죄! 그런데 너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짓거리 하고 다니니? 네 마누라가 옆에 있는데 내가 뭘 못해줬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워서 발발이 개마냥 그딴 짓을 하고 다니냐고. 내가 애도 가지자고 했잖아. 시은아, 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누굴 만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억하심정 있는 애들이 많아. 너도 알잖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여자애들한테 얼마나 철벽을 치고 다녔는지. 진짜야, 나 믿어줘. 그럼 누굴 것 같아? 당신한테 억하심정 있어서 나한테 당신의 과거를 전부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냐고. 그게 왜? 너무 많지. 전부 생각은 나? 당신이 위협하고 다독여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 전부가 기억이 나냐고. 오늘 나 몰래 만나고 온 여자는
당신이 싸져지른 아이들까지 키울 자신이 있다고 해? 난 그럴 자신 없어. 나는 그 애들은 물론이고 당신같이 발정난 개처럼 사는 사람과 더는 같이 살 수 없다고. 당신의 거고를 모두 알게 된 이상 1분 1초도 살 수가 없어. 합의 이혼이든 이혼 소송이든 당장 헤어져야겠으니까 더러운 손으로 매달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헤어지자. 남편과 더는 있고 싶지 않았던 저는 남편을 집 밖으로 쫓아냈고 남편의 짐들 또한 집 밖으로 모두 버려버렸습니다. 남편은 날뛰고 있는 저를 말려보려 했지만 그렇게 할수록 역효과만 났어요. 동네방네 남편이 한 행동을 소문내고자 동네가 떠나갈 듯이 남편의 신상과 함께 지금까지 한 쓰레기짓들을 크게 소리쳤죠. 더 이상 저를 자극해봤자 자신만 손해라는 것을 알았는지 금방 없어지더군요. 그리고 저 혼자서 숨기고 힘들어할 일은 아니다 싶어 곧바로 부모님께도 제가 알게 된 남편의 다른 모습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집이나 남편의 집이나 모두 난리가 나버렸어요. 시아버님께서는 곤죽을 만들겠다면서 야구 배트를 들고 남편을 찾아 나섰고 시어머니와 부모님께서는 한 걸음에 제가 있는 집으로 오셨죠. 아들의 잘못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봐온 저에게 무릎까지 꿇으시고 잘못을 비는 시어머니를 보자 마음도 좋지 않고 측은해졌는데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가만히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가 이혼 사건 접수를 하게 되었고 남편의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증거들로 이혼 소송에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서로 기여한 만큼 가져가게 되었지만 위자료는 보기 드물게 법정 최고액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하게 되어 기분이 복잡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도 엄연히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피해자들이었으니까요. 같은 피해자인 입장에서 저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이혼 소송의 승소가 결정나고 얼마 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남편에게 소송을 시작했고 법원은 역시나 이 소송 또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손을 들어주었죠. 남편은 죄질이 좋지 않아 각각 여성들에게 큰 위자료를 줘야 했고 지금까지 주지 않았던 양육비까지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줘야 했죠. 피해 여성들과 아이들이 너무 많은 이유로 남편은 결국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했고 그걸로도 부족하여 시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절대 아들을 도와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 돈 모두 피해 여성들이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도와줬다고 하네요. 결국 남편은 파산 상태가 되었고 매달 받는 월급은 그대로 피해 여성들에게 양육비로 지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만한 게 다행이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여성들 모두 법만 없다면 남편을 두들겨 패고 싶을 테니 말이죠. 그렇게 피해 여성들과 저는 남편과의 악연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있기 싫었던 저는 혼자 방구석에 틀어박히지 않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냈어요. 주변 사람들도 오히려 제가 밝은 모습으로 지내자 어색한 위로는 생략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을 즐겨주었죠. 그래서 큰 흔들림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이혼 후 한동안은 혼자서 지내며 하고 싶은 걸 잔뜩 하다 지금은 좋은 남자를 만나 연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전 남편처럼 여자 관계도 더럽지 않고 확실히 좋은 사람이라 행복한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다른 분들께서는
부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고,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영원히 불행했으면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